자, 이제 이 과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과목은 총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이름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1장에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 그리고 2장은 통합 구현. 3장은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그리고 4장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자, 사실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 한 25%,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서 한 25%, 그리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서 한 35%,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에서 한 15% 나왔고, 통합 구현에서는 한 1%도 안 되는 확률로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중요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1장, 3장, 4장, 5장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출력 구현의 첫 번째 내용은요, 자료구조인데요. 자료구조는 이제 효율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저장 공간의 효율성과 실행 시간의 신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기억장치의 공간 내에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저장된 그룹 내에 존재하는 자료의 관계,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구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누게 되고요. 선형 구조 안에는 배열, 스택, 큐, 데크, 선형 리스트로 나누고 그 선형 리스트에는 또 연속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비선형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디자인 패턴에서도 적은 거 말고 많은 거 말고 적은 것들을 위주로 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료 구조에서 뭘 외워야겠어요? 비선형 구조를 외워야겠죠. 왜? 비선형 구조는 2개고 선형 구조는 5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선형 구조에 트리 그래프가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조로만 묶인 것은 입니다. 그쵸? 자, 우리 비선형 구조에 있는 것들이 더 적기 때문에 비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을 외우셔라 라고 했었어요. 자, 뭐였죠? 트리하고 그쵸, 그래프였었습니다. 자, 보기에 지금 트리하고 그래프 들어간 거를 소거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형의 이제 데이터들이 같은 크기로 나열이 돼서 순서를 갖고 있는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변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값들이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근데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3개가 이렇게 쪼르륵 나열이 되어 있고 얘네들을 동일한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죠. 얘는 얘 A, 얘 B, 얘 C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여 처리가 간편하며 대신 특징이라고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열은 이 A 공간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A에 5 집어넣어줘. B라는 공간 사용하고 싶으면은 B에다가 뭐 3 집어넣어줘. 이 C 공간 사용하고 싶으면은 뭐 C에 1 집어넣어줘. 이렇게 하면은 5, 3, 1 각각의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잖아요. 이 A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제가 각각의 공간에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배열은 인덱스 번호 몇 번부터 시작해요? 여기 첫 번째 공간이니까 1번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우리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하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공간에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은 그 A 배열의 0번째 공간에다가 뭐 5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으면은 A의 1번 공간에다가 3 집어넣어줘. 여기 마지막 공간에다 집어넣고 싶으면은 A의 2번 공간에다가 2 집어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5, 3, 2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A 3번 공간에다가 4 집어넣어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지나요? 이 뒤에 자동으로 공간 만들고? 아니죠. 자,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 특징으로 보면은 한 번 만든 그 공간에서 기억 장소 추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것처럼 얘는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적합한 구조이고 배열은 요것처럼 첨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들이 같은 크기로 나열이 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는 집합이네 라고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설명 좀 더 보게 되면은 정적인 자료 구조로서 기억 장소의 추가가 어렵다. 우리 확인했죠? 이렇게 추가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공간을 뭐 4개로 만들어 놨는데 한 칸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3칸 낭비되는 건 거죠.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배열 이름에 첨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값을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적합하다라는 거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마다 동일한 변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우리 A라는 이름으로 공간 3개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배열의 특징이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택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자료가 삽입이 되고 한쪽 끝으로만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삽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자, 제가 만약에 A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A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B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B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먼저 삭제가 돼요? 자, 삭제가 되게 되면은 여기로 삭제가 되게 될 텐데 뭐가 먼저 삭제가 되나요? A가 먼저 삭제가 되나요? B가 먼저 삭제가 되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 박스에다가 제일 먼저 A를 밑에가 깔았어요. 그 다음에 B를 깔았어요. 자, 꺼낼 때 뭐부터 꺼내요? B부터 꺼내야죠. 그쵸? 박스 열린데 위에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후입 선출입니다. 후입 선출. 무슨 말이냐? 뒤후자.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간다라는 거. B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먼저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스택은 가장 나중에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가 되는 그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게 공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또 삽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발생을 하죠? 넘쳐 흐르잖아요. 지금 공간이 4개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4개를 넘어섰어요. 자, 그럼 뭐가 발생하느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칸이에요. 빈 스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삭제 작업할 거야 라고 하고선 삭제를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삭제해? 이러고서는 언더플로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삽입이 되면은 오버플로우. 그러고 데이터가 더 이상 삭제할 게 없는데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스택을 이용한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후위 표현의 연산 방식, 재기 호출 방식, 깊이 우선 탐색 방식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크라는 건요, 우리 양쪽 끝에서 이제 삽입과 삭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키워드는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을 이용한 연산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스택을 이용한 연산 3가지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쵸. 자, 우리 스택을 이용한 연산에는 후위 표현의 연산, 그리고 재기호출, 깊이우선 탐색과 같은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선택 정렬은 스택을 이용한 연산과 거리가 멀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 데크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스택이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죠. 이렇게. 자, 우리 데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삽입 삭제도 가능하고 여기서 삽입 삭제도 가능한 요런 게 데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Q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뭐냐?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데크는 여기로 삭제도 가능하고 여기로 삽입도 가능하고 여기로 삭제도 가능하고 여기로 삽입도 가능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제 삽입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삭제만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먼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B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만약 얘가 나가게 되면 또 어디로만 나갈 수 있어요? 여기로만 이제 나갈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삭제가 되면은 먼저 들어왔던 A가 먼저 삭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이제 스택과 다르게 무슨 방식이다? 선입 선출 방식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한쪽에서는 삽입 작업, 다른 한쪽에서는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선입 선출 방식이고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2개의 포인터가 있다라는 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야 라는 포인터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선형 리스트에 이제 연속 리스트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연결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연속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과 같이 연속으로 기억되는 장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기억 장소를 연속적으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은 밀도가 1로서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월, 화, 목. 자, 요런 리스트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고 싶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삽입을 받기 위해서는 연속된 빈 공간이 있어야 하고 삽입 삭제 시 무조건 자료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선 얘를 삭제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얘를 우선 삽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을. 자, 그러면은 월, 화 하고서는 이제 여기 빈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목을 뒤로 보내야 되고 여기다가 수를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할 때 자료의 이동 필요하겠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화를 삭제를 하려고 해요. 얘를. 자, 그러려면은 월 하고서는 자료 밀도가 이제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을 다 당깁니다. 하나씩. 수, 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삽입할 때도 자료의 이동이 필요하고 삭제할 때도 자료의 이동이 필요하겠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기억장소 이용 효율 밀도는 1로서 가장 좋다라는 거 요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는 자료들을 연속적으로 배열시키지는 않고 임의의 공간에다가 기억을 시킬 건데 그 자료 순서에 따라 가지고 노드의 포인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서로 연결시킨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월요일 그 다음에는 얘는 화요일을 가리키게 하고 화요일은 여기 수요일 위치를 가리키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기억 공간이 연속적으로 놓여있지 않더라도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얘는 삽입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삽입을 하고서는 뭐 추가를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뭐 중간에다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는 얘 주소를 가리키고 여기다가는 얘 주소를 가리키면 얘 이렇게 삽입이 된 거잖아요. 삭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를 만약에 삭제를 하고 그냥 월수 이렇게 있고 싶어요. 월요일 다음에 이제 수요일 주소를 매칭시켜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 삭제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신 얘는 효율이 연속 리스트만큼 좋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뭐다? 무조건 그 연결을 위한 포인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리스트보다는 조금 이제 기억 공간의 효율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쫙쫙쫙쫙 찾으면 되는데 얘는 이 주소 찾아가고 이 주소 찾아가고 이렇게 돼야 돼서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특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중간 노드가 끊어지게 되면 다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까지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속 리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입니다. (2번)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게 뭐뭐 있었죠? 연속 리스트하고 연결 리스트, 선형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연속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같이 생긴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연속 리스트는 이렇게 포인터 주소가 있어가지고 연결시킨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얘는 그쵸.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추가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기억 장소에 차례대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간에 추가하려고 하거나 삭제하려고 하면은 그 해당 위치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 특징은 사실 연결 리스트에 대한 특징인 거고 연속 리스트에 대한 특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억 장소 효율을 나타내는 메모리 밀도가 1이다. 이거 얘에 대한 특징 맞았었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배열과 같이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리스트를 말한다. 맞고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도 나열된 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포인터를 사용하여 리스트를 나타냈을 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링크로 노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면은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만 끊으면은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 옳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한 리스트를 여러 개의 리스트로 분류하기 쉽고 기억 공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포인터 주소가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의 삽입도 쉽죠. 그냥 하나 주소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정답 1번.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라는 거는 뭐냐? 정점이라고 하는 것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간선의 방향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프가 이제 간선의 방향성 유무에 따라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방향 그래프는 정점을 연결하는 선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점을 연결하는 선의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통신망이라던가 교통망이라던가 뭐 아니면 화학 구조식이라던가 이런 데에 이제 그래프가 응용이 되고 있고, 이때 말하는 정점과 간선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n 곱하기 n-1이래요. 우리 만약 4개의 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대 방향 그래프의 간선수는 하나, 둘, 셋, 4개의 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12개네 생각을 했고 4개일 때 이거 계산해보면은 n개의 정점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 해보면은 12.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방향 그래프인 거고요. 무방향 그래프는 이 선에 방향이 없는 겁니다. 얘는 지금 방향이 있죠. 방향이 만약 없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n개의 정점 4개에서 곱하기 3하고 그거를 나누기 2 하면은 얼마다? 6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간선이구나 라는 거를 식으로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문제로서도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는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구성을 한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그럼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러면은 우리 뭐 가족들의 족보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 조직도 이런 데 표현을 하기가 좀 적합하겠죠. 자, 그래서 이 트리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개 아셔야 돼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노드, 근노드, 디그리, 단말노드, 자식노드, 부모노드, 형제노드, 트리의 디그리입니다. 자, 우리 예로 안 하고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런 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노드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모든 친구들이 다 노드겠죠. A, B, C, D, E, F, G, H, I, J, K, L, M까지 이해되실까요? 노드란 그러니까 트리의 기본 요소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모든 동그라미 친구들이 다 노드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근노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일 위에 트리의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트리의 근노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A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얘는 A부터 M까지 싹 다 되고 근노드는 A. 자, 그리고 디글이라고 하는 건요. 각 노드에서 뻗어나온 가지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A의 디그리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그쵸. 노드로부터 뻗어나온 가지의 수니까 A의 디그리는 하나, 둘, 셋 해서 3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C에 대한 디그리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죠? 그쵸.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그리가 뭔지 아셔야 하고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말 노드라는 거는 뭐냐? 단말 노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를 이야기를 해요. 즉, 디그리가 0인 거. 자, 그럼 뭐뭐 있어요? K? 없죠, 지금. 아래 깔린 거. 자, L도 자식 하나도 없고, F도 없고, G도 없고, M도 없고, I도 없고, J도 없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뭐에 해당이 된다? 단말 노드에 해당이 된다. 자식 없는 친구들. 자, 그리고 이제 자식 노드는 뭐냐? 어떤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레벨의 노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A의 자식 노드는 뭐뭐뭐인가요?
그쵸. B, C, D가 되는 건 거죠. 그 노드에 연결된 노드들이니까. 그리고 D의 자식 노드는 그쵸. H, I, J가 D의 자식 노드가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부모 노드라는 거는 어떤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윗레벨, 이전 레벨의 노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E와 F의 부모 노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B라고 하시면 되는 건 거죠. 얘도 뭐 G의 부모 노드는 이러면은 C. 자, 형제 노드는 뭐냐? 동일한 부모를 갖고 있는 노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E와 F는 뭔 거예요? 서로 형제인 거죠. 형제 노드인 겁니다. 왜? B라고 부모님이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형제 노드. 자, 그리고 트리의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노드들의 디그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디그리 가장 많은 거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A의 디그리 얼마라고 했었죠? 그쵸? B의 디그리는요? C는? 그쵸? 자, 딱 봤을 때 지금 딸린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게 몇이에요? 3이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노드들의 디그리 중에서 가장 많은 수 A하고 D가 3이기 때문에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노드들의 디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수 그게 디그리다. 트리의 디그리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구조에 대한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쵸. 4번이죠.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가진다. 자, 이거는 옳지 않죠. 왜? 그렇다라는 건 딱 하나의 레벨만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 국민의 부모가 다 같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가진다라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트리의 운행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 트리의 운행법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가 있어요. 프리오더 운행, 인오더 운행, 포스트 오더 운행. 자, 우리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는 루트, 레프트, 라이트 요 순서대로 운행을 하고요. 인오더 운행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루트, 라이트 요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오더 운행은 레프트, 라이트, 루트 요 순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프리오더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예를 보면은 프리오더 운행했다. 자, 루트부터 간다라고 했잖아요. 루트 뭐예요? A죠. 근노드 우리 공부했었는데 근노드는 트리의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이야기를 하고 뿌리, 루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트 A죠. 자, 그리고 레프트 그쵸. 왼쪽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 C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오더 운행하겠다 이러면 뭐예요? 그쵸. B, A, C가 되게 되는 거고 포스트 오더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쵸. B, C,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 트리를 프리오더 운행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탐색되는 것은 입니다. 자, 뭐부터 운행을 해요? 프리오더라는 거는 뭐부터 시작을 하죠? 루트, 그쵸. 레프트, 라이트 요 순서죠. 여기서 루트 뭐예요? A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탐색돼야 되는 친구는 A예요. 자, 근데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트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제가 만약
프리오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우선 left, right, 루트, left, right 요 순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덩어리를 3개로 쪼개면은 루트, left, righ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순서를 매기게 되면은 그쵸. 우선 요거 덩어리를 1이라고 보고 이제 요 덩어리를 2라고 보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1 2 요 순서가 되겠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1번부터 봐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쪼개지겠죠. 자, 그러니까 A, B, 3, 2 그러고 요거 2인데 2를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요? C, F, G 요 순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3을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3만 처리해주면은 A, B, D, H, I, E, C, F, G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고 이노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노더는 무슨 순서죠? 그쵸? left, root, right 요 순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보게 되면은 left인 1, 그러고 A, C 요 순서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부터 처리를 하러 가게 되면은 얘의 루트는 이제 뭐예요? 루트가 아니라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봐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3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자, 3, B, 2 요게 요 1에 대한 지금 인오더 운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 요거 2인데 C라고 제가 적어놨죠. 죄송해요. 얘도 이제 인오더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F, C, G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3만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3은 이제 어떻게 된다? H, D, I가 되겠죠. 그래서 H, D, I, B, E, A, F, C, G 요 순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거는 안 해봐도 괜찮으시겠죠? 얘하고 똑같은 방식이니까요. 포스트 오더도. 자, 이렇게 그림으로 덩어리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덩어리에 맞게 구분을 지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식의 표기법 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식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억 공간에 기억을 시키는 방법인 건데 이제 이진 트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진 트리를 통해 가지고 수식을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 전위표기법,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되고 전위표기법은 연산자가 먼저 오게 됩니다. 그리고 left, right 그리고 중위표기법은 left, 연산자, right 얘가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인 거죠. 3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후위표기법은 뭐냐? left, right, 연산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 이런 트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전위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AB가 되게 되는 거고 중위표기법은 A 플러스 B 그리고 우리 후위표기법은 AB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삽입정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삽입정렬은 뭐냐? 우리 가장 간단한 정렬 방식을 이미 순서화된 파일에 이제 하나의 레코드, 새로운 방식의 순서에 맞게 삽입시켜가지고 정렬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렬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자, 5, 3, 4, 1 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정렬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운 레코드를 이제 삽입하는 겁니다. 적절한 위치에. 자, 그리고 얘는 오름차순을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 3, 4, 5로 정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삽입 정렬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딱 보게 되면은 우선 맨 앞에 있는 숫자 5는 정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값을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값 3은 어때요? 5보다 작죠? 우리 오름차순으로 되려고 하면 3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정렬된 부분인 5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앞쪽에 5 앞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3, 5, 4, 1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값인 4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4를 이제 앞에 정렬된 친구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기 때문에 3과 5 사이에 4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 4, 5, 1이 되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값을 확인을 했을 때 얘는 이미 정렬된 부분인 3, 4, 5 사이에서 찾아 넣게 됩니다. 1은 3보다도 작기 때문에 3 앞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 1, 3, 4, 5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삽입 정렬인 겁니다. 자, 우선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후위 표기법 이제 연산식에 대한 연산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후위 표기법 연산식이기 때문에 3, 4 한 다음에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됐으니까 그쵸? 3 곱하기 4에서 12가 되고 자, 그 다음 5, 6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은 그쵸? 30이 되죠. 자, 그리고 걔네 두 개를 자,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 2, 30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은 42가 되기 때문에 연산 결과는 42가 되는 건 거죠. 자, 우리 보통의 식이 중위식이라고 했고 그게 연산자가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 순서대로 읽죠. 자, 그리고 전위도 이제 연산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빼기 1로 이렇게 읽으려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순서로 읽게 되는 겁니다. 역시 후위 표기법도 이 1 빼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순서로 읽어야 하고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오늘 스텝 배웠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 자, 스택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연산자 뭐가 들어왔어요? 3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봤더니 4라고 하는 연산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 위에 4가 이렇게 얹어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산자가 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얘에다가 얘 연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추출을 해라 라고 한 거니까 이제 뭐가 돼요? 여기 지금 곱하기 연산자를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그쵸 12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얹었어요? 5를 얹었죠. 자, 5가 얹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 연산자 뭐가 또 들어와요? 6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6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스택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연산자 곱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얘 나가고 얘 나가가지고 이제 연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2는 가만히 있었고 얘네 두 개 연산한 결과 30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에 대해서 플러스를 했으니까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다? 42가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택이랑도 개념을 응용을 해가지고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초기 자료에 대해서 삽입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경우 1회전 후의 결과는 입니다.
자, 우리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정렬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운 레코드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초기 자료 여기에서 1회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이라고 하는 친구가 8보다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앞으로 이동이 돼야 돼서 3, 8, 4, 9, 7이 될 거고 2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정렬이 다 됐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숫자를 확인을 했더니 자, 4는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네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이 돼야 돼요? 요 사이로 이동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전을 시키려고 해서 봤더니 자, 얘 어때요? 어디 위치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어디 지금? 얘는 이제 여기 위치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두고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 정렬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순서대로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 지금 1회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3, 8, 4, 9,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택 정렬입니다. 자, 선택 정렬은 인접한 레코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환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된 숫자들 중에서 최종값을 선택을 해서 배열에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 첫 번째 값과 교환을 하면서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제가 5, 3, 8, 1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얘는 4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제일 작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1이 제일 작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숫자인 1이 가장 작기 때문에 1을 맨 앞에 있는 숫자 5와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3, 8, 5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인 1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숫자부터 맨 마지막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이 3, 8, 5 중에 가장 작은 친구가 뭐죠? 3이죠. 자, 근데 지금 이미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를 따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앞에 두 숫자 이제 1, 3은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값을 찾습니다. 뭐가 더 작아요? 5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5를 세 번째 숫자인 8과 위치를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1, 3, 5, 8,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선택 정렬인 거고 우리 버블 정렬도 이어서 볼게요. 자, 버블 정렬은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값을 비교를 하여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인접한 레코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환을 하는 알고리즘인 건데 거품처럼 정렬 과정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버블 소트, 거품 정렬, 뭐 버블 정렬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가 자, 4, 2, 3, 1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때 1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숫자인 4와 두 번째 숫자인 2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누가 더 크죠? 4와 2 중에서 첫 번째 숫자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4, 3,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직 1회전 안 끝났어요.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숫자하고 세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랬더니 어때요? 두 번째 숫자가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둘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봤더니 세 번째 숫자가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또 바꾸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일 작은 숫자가 고정이 됐었죠. 이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숫자가 맨 뒤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회전이고 한 바퀴를 다 돌았으면 이제 2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2와 3. 두 번째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위치를 따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숫자하고 세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3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 1, 4, 4 이렇게 되고 마지막 숫자 요 4는 이미 정렬이 된 거기 때문에 2회전은 여기서 이렇게 종료가 되고 이제 3, 4가 이제 고정이 된 건 거죠. 뒤에 있는 숫자는. 자, 그리고 이제 3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2번 확인을 했더니 어때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꾸게 되고 1, 2, 3, 4가 됩니다. 뒤에 있는 숫자 3, 4는 이미 정렬이 되었기 때문에 3회전은 이렇게 종료가 되고 3회전을 거치게 되면서 앞에 있는 숫자들도 모두 정렬이 되었죠.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몇 번이나 비교를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n의 n 곱하기 n-1의 나누기 2만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풀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단위가 이제 n의 제곱이 되게 되는데 요거까진 사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삽입정렬, 선택정렬, 벌불정렬로 인한 그 회전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하여 선택 정렬을 이용을 하여 오름차순을 정렬하고자 한다. 3회전 후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레코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선택을 해서 정렬되지 않은 부분의 첫 번째 값과 교환을 하면서 계속 맨 앞에 이제 작은 숫자들이 정렬이 되게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정리 안 된 초기 값에다가 1회전을 한번 해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죠? 5개 숫자 중에? 그쵸, 14죠. 그렇기 때문에 14를 뭐랑 바꾸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숫자인 37과 바꾸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14, 37, 17, 40, 3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2회전을 시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은 값 뭐예요? 그쵸. 17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정렬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네들만 비교를 했더니 17이 가장 작고 그 앞에 있는 숫자하고 바꿔주게 되면은 14, 17, 37, 40, 3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정렬이 됐고 얘네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픽해봐라 라고 했더니 어때요? 35가 가장 작죠. 자 그래서 14, 17, 35랑 바꿔주면은 35, 40, 3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회전 후의 결과는 그쵸 1번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 거고 자 여기서 4회전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4, 17, 35, 37, 40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죠. 알고리즘이. 자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14, 17, 35, 40, 37인 문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에 버블 정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2회전의 결과를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9, 6, 7, 3, 5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한대요. 자, 이때 이제 우선 1회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하죠. 자, 지금 어때요? 첫 번째 숫자가 크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6, 9, 7, 3, 5. 자, 그리고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숫자하고 세 번째 숫자를 비교를 합니다. 어때요? 두 번째 숫자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그쵸. 6, 7, 9, 3,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를 비교를 했더니
얘가 더 크죠? 그쵸? 6, 7, 3, 9, 5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또 크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1회전이 마무리가 됐고 가장 큰 숫자가 맨 뒤로 갔으니까요. 2회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봤더니 어때요? 1번, 2번 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6, 7, 3, 5, 9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숫자하고 세 번째 숫자를 봤더니 어때요? 두 번째 숫자가 더 크죠? 자, 그래서 6, 3, 7, 5, 9가 되고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네요. 그래서 6, 3, 5, 7,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회전의 결과가 되는 거고 얘에 대한 정답 보면은 3번인 거죠. 자, 여기서 만약 3회전까지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죠? 자, 그래서 3, 6, 5, 7, 9가 되게 되는 거고 2번, 3번 비교를 했더니 그쵸? 3, 5, 6, 7, 9. 자,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겠네요. 이미 정리를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3회전의 결과가 이제 완벽한 정렬이 되는 거고 2회전까지 끝났을 때 정답을 이제 얘기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나가 볼 텐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특정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통합된 데이터는 자료의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의 모임이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 운영 데이터는 조직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뜻하며 마지막 공용 데이터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자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문제로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뭐라고 체킹하시면 돼요? 운영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있으면은 각각의 그 내용과 매칭을 해가지고 맞추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DBMS로 넘어가 보게 될 텐데, 자, DBMS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DB와는 조금 달라요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DBMS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며 우리 DBMS의 필수 기능에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자, 미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 DDL, DML, DCL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얘를 모르면은 우리 SQL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 정의 기능은 뭐 하는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기능이다. 라고 해서 해당되는 명령어로는 create, drop, alter 요 세 가지가 되게 될 거고 우리 DML 조작 기능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 진짜 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갱신하고 삽입하고 삭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친구죠. 그래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얘네들이 DML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지 못하게, 삽입하지 못하게, 삭제하지 못하게 이런 정당한 사용자만 허가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유지를 하고 권한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할 때 처리 결과가 항상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행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랜트, 리복 이렇게 해서 권한을 회수하고 권한을 또 부여를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요 DCL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필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3번.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필수 기능은 세 가지였는데 뭐였어요? 그쵸. 조작, 제어, 정의. 이렇게 세 가지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통제 및 보안 기능은 필수 기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의 기능 요 세 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자, 그쵸.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 무결성, 보안, 권한,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이 제어 기능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지금 여러 사용자가 접근하더라도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병행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제어 기능 맞고요. 자, 정당한 사용자가 허가된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보안 유지해야 한다. 얘도 맞습니다. 그랜트로 권한을 주고 리복으로 권한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리고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에 사상을 명시해야 한다. 자, 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정의 기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제어 기능이 아니라 정의 기능이라서 정답이 아니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갱신, 삽입, 삭제 작업이 정확하게 수행되어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제어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어 기능의 핵심 기능은 무결성, 보안, 권한, 병행 제어 이렇게 네 가지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BMS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절약이 되며 저장된 자료를 공동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보안 유지, 일관성 유지, 무결성 유지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통합 관리,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부족하고 또 전산화 비용이 증가하며 대용량 디스크로의 집중적인 액세스로 이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파일의 예비. 이제 백업이죠. 백업과 회복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시스템이 이제 복잡하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스키마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스키마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하고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체, 엔티티, 그리고 속성, 애트리뷰트, 관계, 릴레이션십 및 데이터 조작 시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마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념 스키마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이제 논리적 구조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로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이제 레코드의 형식을 정의하고 저장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등을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20년도 4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얘 키워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사용자의 관점,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인 거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전체에 이제 전체 사용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로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 개체, 관계, 제약 조건, 접근 권한, 무결성 규칙 등을 명세한 것입니다. 자,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 얘는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무슨 스키마를 뜻하는 건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3번.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접속으로 해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데이터 접속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을 위해 프로그래밍 코드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연결, 매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관련 기술로는 SQL 매핑과 ORM이 있습니다. 자, 우리 SQL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 내에다가 SQL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DBMS의 데이터에 이제 접속을 하는 기술이고요. 얘하고 이제 관련된 친구는 마이바티스, 뭐 아니면은 JDBC, 아니면 ODBC, 이런 것들이 이제 SQL 매핑에 해당이 되고 관련 프레임워크에는 그리고 ORM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객체와 관계형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연결, 매핑하는 기술로서 관련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장고라던가 아니면은 JP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트랜잭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입니다.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트랜잭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 컨트롤 제어 랭귀지에서 TC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TCL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commit, rollback, save poin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자, commit은 트랜잭션 처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트랜잭션이 수행한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명령어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롤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커밋을 하지만 만약 내가 뭐 명령어를 잘못 쳐가지고 데이터가 싹 다 날라갔어요. 근데 이거 빨리 복원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롤백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가 비정상으로 종료되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깨졌을 때 트랜잭션이 행한 모든 변경 작업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연산입니다. 이게 바로 롤백, 되돌리다 라는 건 거고 우리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는요. 이제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되면은 커밋한 이후
커밋 이전으로는 돌릴 수는 없고요. 커밋한 그 이후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1번 수행하고 2번 수행하고 3번 수행하고 커밋을 하고 4번 수행하고 5번 수행을 했어요. 작업을. 자, 이때 제가 만약 여기서 롤백 명령어를 때리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1번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여기 4번, 5번이 없던 일이 되고 여기로 돌아가게 되는 건 거죠. 커밋 이후로.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만약 제가 여기에다가 나는 4번으로 돌아가기 싫고 4번은 완벽하게 된 거 확인했어. 여기까진 괜찮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세이브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 롤백을 했을 때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로. 이해되실까요? 이게 저장점을 지정을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이브 포인트는. 그래서 이 롤백할 위치를 지정을 해준다. 자, 그래서 좀 더 정리해보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mmit, rollback, save 포인트 요 세 가지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절차형 SQL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차형 SQL은 C, 자바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연속적인 실행이나 분기, 반복 등의 제어가 가능한 SQL을 의미를 하고요. 절차형 SQL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효율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단일 SQL 문장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연속적인 작업들을 처리하는 데는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 모듈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절차형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MS 엔진에서 직접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입출력 패킷이 적은 편이며 이제 비긴엔드 형식으로 작성되는 블록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기능별로 모듈화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절차형 SQL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프로시저나 트리거 정도? 그 중에서도 하나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트리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념만.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프로시저는 뭔데? 라고 하면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트랜잭션으로 호출을 통해 실행되어 미리 저장해 놓은 SQL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SQL 작업이 실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리거. 자, 이 트리거는 뭐냐면 우리 총, 방아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총도 가만히 잡고 있으면은 안 날아가잖아요. 탕 하고 방아쇠 당겨야지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관련된 작업들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입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갱신, 수정,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 수행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코딩 해보신 분들이 그때 한 번 빼고는 다 해보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함수 정의하는 거라고 똑같거든요. 프로시저와 유사하게 함수가 이제 코드를 내가 재사용하려고 하는 그 소스 코드들을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변수가 값을 저장해 놓는 거고 그거하고 똑같이 얘도 SQL을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SQL을 사용하여 일련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며 종료 시 얘는
얘하고 return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요 세 가지를 요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키워드라고 본다면은 우리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 우리 방아쇠 땅 당기면은 총알 날아가듯이. 자, 그리고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드에서 우리 뭐 보이드, 뭐 함수 이름 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나중에 그 값으로서 받으려고 하면은 리턴을 꼭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키워드는 return 사용하여 처리 결과 반환한다 라는 거. 그리고 프로시저는 그냥 함수하고 좀 비슷한 건데 호출을 통해 가지고 실행되는 미리 저장해 놓은 SQL 작업 수행하는 친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갱신, 삭제 등의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되는 절차형 프로시저는 입니다. 우리 이벤트 발생했을 때 수행되는 프로시저, 이거 뭐예요? 그쵸, 트리거죠. 이벤트 발생해서 방아쇠 땅 당기니까 수행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내용이네요. 자, 절차형 SQL의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차형 SQL은 디버깅을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증을 하고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는 테스트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절차형 SQL은 테스트 전의 생성을 통해 구문 오류나 참조 오류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많은 코드로 구성된 절차형 SQL의 특성상 오류 및 경고 메시지가 상세하게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show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성된 절차형 SQL은 디버깅을 통해 로직을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절차형 SQL의 디버깅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삽입 및 변경 관련 SQL문을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출력문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과목 1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